제 옆에 계신 남수경 이민 변호사님은 그 퀸즈 법률 서비스 이민법 전문 수석 변호사이시고요. 우선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공익의 이익과 공익의 인권을 위해서 아주 자기를 던져서 섬기시는 이 동포사회에 매우 소중한 분이십니다. 3년간 그리고 뉴욕 가정상담소의 10여 년간 프로포노 변호사님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토미 최 NYPD 경찰관님은 미주 한인 경찰관 협의회 회원으로 그 미주 한인 우리 동포사회의 안녕과 질서, 안전을 위해서 아주 성심성의껏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킴 아까 발췌해 주셨는데 뉴욕 가정상담소의 무지개집 소셜워커로 지금 맡고 계시고 지난 3년 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거처를 잃은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또 케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계시는 아주 참 소중한 전문가이십니다. 마지막 주최형 상담사님은 뉴욕 가정상담소에서 상담부 디렉터를 맡고 계시고요.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지난 4년간 지켜오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계시고 특별히 어린이, 아까 오늘 주된 토론의 주제였던 어린이, 청소년 상담, 또 부모 교육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이걸 좀 아시고 제가 사실은 오디언스 리서치가 이게 사실 돼야 패널들이 거기에 대한 감을 가지고 할 텐데 그래서 잠깐 자기 이름과 직함만 앞에서부터 얘기해 주시죠. 우리 여기 앞에 목사님부터 그냥 앉아서 이름과 직함. 뉴욕 구미교회 강창훈. 뭐 교회 말 안 해도 되고. 그래요? 네. 강창훈 목사님. 그다음 뒤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다. 김현정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낙경 전도사입니다. 대리형 전도사입니다. 정기환 목사입니다. 박영수 목사입니다. 네, 저 양명철 목사님. 이지훈 목사입니다. 백한사 전사입니다. 표준율 목사님입니다. 권전사입니다. 박진숙 사모입니다. 네, 우리 이은수. 이은수 목사입니다. 예, 저 김홍선 목사.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패널들은 대부분 보니까 다 목사님, 또 전도사님이신 것 같고요. 또 그 안에는 집사님, 또 권사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쁜 와중에 귀한 이런 자리를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이 시간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질문이 10개고요. 그 다음에 15분까지인데 40분인데 1시간 본래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질문당 6분밖에 안 되고 4분의 패널이니까 한 분에 1분 30초밖에 못 드리거든요. 실제로 지금 시간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제가 의무적으로 질문들을 뺄 건 빼고 핵심적인 질문을 가지고 실체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정 폭력에 대해서 이제 정의들을 간단히 나누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먼저 좀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가정 폭력이 왜 발생할까? 왜 가정 폭력이 발생되는 기준이 뭘까? 전문가의 포지션이 법률가, 뭐 상담사, 경찰관님 이렇게 다르니까 간단하게 한 번씩 얘기해 주시죠. 글쎄요. 이게 되게 큰 주제 같거든요. 가정폭력이 왜 발생할까. 근데 사실 가정이라는 건 이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공동체가 있는데 가장 작고 기본적인 단위인데 저는 결국은 이 사회 전체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 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개인들에게 투영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통계 우리가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가정폭력이 올라가요. 뭐냐면 물론 그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지만 밖에 나가서 그런 직장에서 경쟁과 스트레스와 이런 거를 가지고 돌아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보다 약한 가족에게 푼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면 이제 반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큰 사회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 가정폭력은 그 사람과 내가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까 이 파워 컨트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되게 다양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냐면 파워와 컨트롤이라고요. 너는 나에게 속해 있어. 너는 나보다 못해. 부인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춘기 딸이 둘이 있는데 가끔마다 막 올라와요. 저도 꾹꾹 참고 옆집 아이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옆집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감히 소리 못 질러요. 내 아이니까. 근데 그 내 아이라는 것에 함의된 거는 되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너는 나에 속한, 나보다 약한, 나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힘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결국 폭력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두 가지 사회적 문제하고 불평등 관계에 대해서 가정폭력이 왜 발생되고 저는 옆에 계신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따로 애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그 다음에 또 혹시 덧붙일 게 있으면 반복되는 거 말고 덧붙일 게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게 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가정도 세워야 되고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 나가게 되고 어떻게든지 힘으로 뭔가 이뤄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게 어떤 힘의 불균형이 가장 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너무 정리를 잘하셨는데요. 저도 사회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뿌리가 너무 깊은 그 가부 잔재라고 할까요? 남녀 이제 그런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한국 남자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이런 젠더 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조금 더 대화가 나눴으면은 조금 가정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 상담소도 모든 스태프분들이 여성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남자분들도 우리 아버님들, 우리 아들분들, 그래서 이제 이 컨버세이션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해자들이 대부분 남자기도 하는데 교육 통해서 이런 좀 오픈 쪽으로 이제 세이빙 페이스 안 하고 좀 이런 컨버세이션을 하면은 이런 가정 폭력, 성폭력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밑바탕에다가 이제 우리 오늘 주된 이슈인 가정 폭력이 왜 발생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혹시 녹음하나요? 네.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녹음을 해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이야기 자체가 혹시 4회 때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레코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정폭력에 대한 원인 자체를 지금 네 분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사회 경제적인 요인, 두 번째는 정치 문화적인 요인, 힘의 불균등한 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아까 우리 수킴 상담사께서 말씀해 주신 영적인 문제, 세 가지로 가정폭력이 다양하게 발생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정폭력이 발생됐습니다. 이제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벌써 이제 이 지점부터 상당히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곤란함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고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경찰께서 말씀해 이 가정폭력 이게 아까 전에도 이게 되게 범위가 너무 커서 저도 이
일을 14년 넘게 했는데 굉장히 다루기가 힘들고 어떻게 딱 정의 내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우선은 그러니까 부부간의 말다툼 자체도 이게 가정폭력으로 이 간주를 해서, 그러니까 제 3자가 봤을 때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그게 가정폭력 리포트를 하게 돼 있어요. 말다툼 자체도. 뭐 물론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리포트 자체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얼마나 세냐 이거는 아까 디텍티브 박희진 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도의 차이인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도 딱 여기까지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제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관님께 상당히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법을 다루는 이제 변호사님은 아주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근데 이제 저는 피해자를 대변하거든요. 사실 이제 아까 소개에서 이민법 전문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더 오래 했던 거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프리젠하는 거였고, 15년 이상, 거의 15년 정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민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저희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펀딩이나 이런 게 바뀌면서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민법 케이스들을 주로 하게 됐는데요. 보면은 이 경찰 리포트가 되는 경우에 되게 많은 경우가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경우는 제3자가예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뭐 남자친구가 남편이 폭행을 했는데 길 가던 사람이 전화했어요. 옵니다. 아니면은 집에서 밤에 막 폭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옆집에서 전화, 물론 이제 본인이 뭐 화장실에 문 잠그고 들어서 119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제3자가 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출동하면은 본인의 어떤 선택 여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피해자로서 좀 알아야 될 것만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 경찰분 계시지만은 와서 경찰이 봤을 때 그러니까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범죄가 벌어졌다는, 즉 한 대라도 때렸다거나 물건을 부셔졌다거나 어떤 폭력의 현장을 보면은 맨데토리 어레스트라고 해서 무조건 체포합니다. 무조건 체포하고요. 그때 뭐 가지 마세요, 잡아가지 마세요. 물론 사실 그런 경우 안 잡아갔다라고 얘기하는 얘기 듣긴 하는데요. 아마 경찰 매뉴얼식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체포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체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많이 봤어요. 피해자가 체포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했던 케이스가 남편이 막 목을 졸랐어요. 당연히 막 이렇게 발버둥치잖아요. 얼굴에 긁었나 봐요. 경찰이 와서 이제 이렇게 불러서 따로 얘기했는데 남자가 여자가 폭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얼굴에 상처 있으니까 여자도 같이 체포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런 경우에 옆에서 변호사도 없고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 조사 과정에서 정황을 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보통 이런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케이스가 드랍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어처구니 없이 피해자 케이스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통역. 통역 꼭 부르셔야 됩니다. 절대 가족 쓰지 마세요. 정말 나쁜 경우는 그 상대 가해자가 영어 잘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얘기해버리고 결국 리포트에는 가해자, 피해자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꼭 경찰에게 통역 부탁하세요. 그거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절대 가족 쓰지도 마세요. 아이 시키고 이러지 마세요. 그 통역하는 아이가 정말 그거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딸을 시켰어요. 근데 이 딸이 사실 의붓딸이었어요. 이 부인이 재혼하셨는데 남편 아이가 통역을 해서 아빠에게 유리한 걸로만, 나중에 리포트 끊어오고 보니까는 부인이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절대 통역 요청하시고요. 또 하나는 리포트 한번 보면은 거기에 본인이 진술하는 난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refuse 이렇게 써 있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했다고 하는데 영어 못하시더라도 한국말로라도 꼭 쓰세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아주 본인에게, 한국말로 쓰면 사실 그 자리에서 누가 통역 안 해주지만 어쨌든 본인이 진술한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남편이 뭘 던지고 때리고 했다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그걸 법정에서나 심지어 이민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꼭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 방금 통역관에서 저 조금만 애드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저희들 경찰관들이 그 뉴욕시경에서 전화기를 새로 이렇게 계속 모든 경찰마다 전화기를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 전화기 안에 랭귀지 라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통역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못 하신다거나 하면은 경찰관한테 그걸 통역관 그걸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시면 그 전화를 걸어서 그럼 한국어 그 통역관이 직접 경찰관 같이 스피커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써주시면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그 리포트를 쓰실 때 한국말로 쓰셔도 돼요. 한국말로 자기가 쓰고 싶은 것 쓰시면 보통 여기 101 경찰서나 111 경찰서 이 근처는 한국 경찰분들이 몇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통역을 그걸 다시 리포트를 직접 쓰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NYPD에서 그 한국어 통역 그 서티파이드가 돼가지고 109나 뭐 다른 경찰서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한국말로 된 리포트를 통역을 해서 다시 그 경찰서 보내고 그러면은 이게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뉴욕 가정 상담소에서 사실 이제 경찰서 가는 이제 피해자들을 들어보면은 두렵다고, 혼자 가는 게 되게 두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상담소들, 케이스 매니저들이 같이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통역도 해드리고 옆에서 이제 이모셔널 서포트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 혼자 가지 마시고 이제 주변에 이제 알릴 때 우리 상담소나 이제 쉘터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드리는 걸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럼 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또 가지게 되는 그 내 마음의 방어기 되는 뭐냐면, 어차피 또 일시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언젠간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한 재반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고 추후에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는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걸 신고하자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수킴 우리 상담사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고, 또 OPR을 갖고 오럴 프로텍션 그걸 내려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그 사람이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는 동안에 저희는 피해자들을 이렇게 돌봐주면서 그 하우징이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찾는 걸 도와줘서 독립할 수 있게. 그래서 여자분들이 다시는 그 피해자를 의존하고 그래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자립해서 법의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많이 연락하시게 되면, 만약에 쉘터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들은 일단 쉘터에 들어오시면은 일단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피해자가 그곳에 올 수도 없고 행태를 부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오는 많은 피해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받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고, 또 이게 우리 상담소에서 T-하우징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한 1년 정도는 하우징을 도와주셔요. 그래서 특별한 수입이 없을 때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을 찾고 직업을 찾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이 불러서, 아까 경찰이 보통 와서 체포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포가 되면은요, 일단 그 사람은 하룻밤 가서 경찰서에 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크리미널 코트에서 형사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사랑 같이 이제 집에 와서 10분 정도 주고 지금 필요한 거 해서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법정 가서 그 판사가 더 계속 익스텐드 하든지 아니면 그만하든지 할 때까지는 집에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단 세이프 공간을 그 시간 동안에 집에 계속 계실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상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원치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미묘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길 가다 누가 나를 때리면요, 당연히 신고하고 뭐 이거 고민 안 해요. 근데 내 가족이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고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변호사도 써야 되고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 또 하나 선택이 경찰 부르는 상황은 이제 위급 상황이라고 꼭 부르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가정법원에 가실 수도 있어요. 가정법원에 혼자 가셔서 아니면은 상담사분들하고 같이 동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가면은 그날 바로 판사를 만나요. 그날 이제 판사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합니다 하면은 그거를 발부해줘요. 가정법원에서 나오는 것도 효력은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 경찰서 가셔서 남편에게 전달하고 남편 그러면 와서 짐 싸가지고 하라. 그거 똑같이 해요. 못 와요. 그 다음 코트에서 판사가 그거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범죄 전과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하면서 그 다음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지금 대부분이 목회자들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이제 상담하는 과정 안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처리하는 상담해주는 과정 안에서 어떤 특별한 매뉴얼이나 지금 저는 이것도 지금 처음 듣고 잘 모르거든요. 그 가정법원을 경찰에 신고해서 뭐 민사법을 적용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 선에서 차선책으로 가정법원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제도들을 우리가 목회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매뉴얼이나 제도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상당히 실제적이고 사실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절대 상담해 주려고 안 해요. 그거는 제 역할이 제가 사실 어떤 그런 트레이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상담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변호사 아까는 클라이언트 상담을 하다가 그런 필요가 느껴지면 아 이분이 정말 정서적으로나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얘기 못 하시구나 그러면은 가정상담소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부분을 도와주게 해주세요. 제가 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려고 하면은 못 해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막 이상해지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목회자님이 또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회자님이 만약 그런 필요가 느꼈을 때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정상담소나 이렇게 전문가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사실 제가 가정상담소랑도 일을 같이 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저한테 보통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위급한 경우에는 빨리 약속을 잡아서 그런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외의 것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에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자. 저도 agree 하고요, 변호사님이랑. 근데 사실 모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가정 폭력을 처리하는 거는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시나 뭐 변호사님이나 사회복지사나 우리가 다 같이 일을 해야지만 이 일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safety assessment, 안전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피해자가 올 때는 사실 안전한지 안 한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뭐 이 여성분이 아니 피해자가 집에 다시 가서 죽을 확률이 높으시면은 집에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상담사나 변호사님이나 처음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게 지금 안전하시냐고, 만약에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지 그거를 먼저 물어보고 그걸 알고 나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위험하다, 지금 집에 가면 죽을 것 같다, 그럼 집에 가는 것보다는 그럼 경찰서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 상담소를 찾는 건지 아니면 뭐 믿을 만한 친척집, 친구네
보낼지를 보내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뭐 전문가 상담사한테 연결을 하고 변호사님한테 연결을 하고 목사님들은 계속 영적인 이런 이제 서포트를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약간 두리뭉실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가정상담소 뉴욕 가정상담소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있는 전문 기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상담소가 어디 있는지 대부분 모를 거고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시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어떻게 어떤 번호로 누구에게 또 어떤 케이스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전화번호는 바로 그 뒤에 다 나와 있고요. 네. 저희가 뒤에 한라인까지. 저기 뒤에 가시면 저 테이블 위에 저희 상담소에 관한 모든 그런 책자라든가 한라인 번호라든가 이런 얇은 것들을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해 놓으셨다가 필요하실 때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특히 380 하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가정법원에 차선책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가정상담소에 가나요? 가정상담소에 가시면,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 가시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사실 언어 문제가 되게 많이 크거든요. 내가 가서 도대체 어디를 가야 돼? 사실 가정법원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법원 중에 하나거든요. 가서 이제 창구 가서 그거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런 걸 피티션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다 클럽들이 도와주는데 사실 이민자들이 그런 게 되게 낯설고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상담소나 이렇게 카운슬러랑 연결이 되시면 그분들이 그런 걸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정법원은 퀸즈 같은 경우에는 자메이카에 있고 모든 보로에 다 있는데 아침에 일찍 가셔서 예를 들어서 간밤에 남편이 때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남자랑은. 근데 경찰을 부르기는 싫고 나 일단 그 적응금지 하고 싶다 그러면 정확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걸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 또 이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두 개 정도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퍼티션이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그걸 작성한 다음에 그날 바로 판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가서 통역 통해서 얘기하면은 판사가 판단해서 이거는 긴급 그 적금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겠구나 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그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변호사한테 들고 오시면 저희가 봤을 때 잘못된 내용도 있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꼭 빠진 내용도 있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나중에 고쳐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상황일 때는 본인이나 아니면 가정상담소 통해서 같이 가셔서 일단 퍼티션 하시고 그러면 코트 날짜가 한 1, 2주 정도 후에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변호사 상담하셔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시작해 놓고 변호사 만나실 때 상담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소송을 아직 시작하기에는 무리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위드로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이에 중요한 거는 먼저 긴급적으로 가정법원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상담하셔서 이후에 대책을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에 대한 자료도 있나요? 여기 질문에 써 있어가지고 뭐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목회자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데 도움을 받을 만한 자료가 있나요? 아마 한글로 된 자료들이 뭐 예를 들어 적금금지명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예전에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뭐 안전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세이프티 플랜 사실 그 뒤에 탭을 보시면 우리가 많이는 오늘 못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그 목회자들 위해서 이제 좋은 뉴스는 목회자들 위해서 이제 그 자료를 만든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진짜요? 그게 그래서 만드는 중이고 뒤에 보시면 이제 북클릿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10장이나 갖고 왔는데 오늘 그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겠지만 그래서 그 안에 안전 계획이나 그 접근 금지 명령이 뭐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게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매뉴얼의 방법도 들어가 있나요? 네, 그리고 우리 한라인 넘버나 모든 important 넘버들이 다 있습니다. 네, 뒤에 있는 자료의 가치를 지금 높여주시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실 법원 공공기관이잖아요. 웹사이트 다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정보가 다 있어요. 아마 다른 기본 언어로도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한국어가 그 코트 웹사이트에 있는지는 100% 확신이 지금 안 서는데
일단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그 법원 웹사이트 가서 가정법원에서 접근금지명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뭐 하다못해 그 양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런 기본거에 대해서 다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만 미리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오늘 상당히 중요한 그 캐시 밸류를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했는데, 어디 가서 근데 웹사이트에 들어가라고 하면 특별한 호기심이나 관찰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캐시밸류의 가치로 활용을 못하니까, 오늘 뒤에 있는 10여 장 정도 되는 그 자료의 가치를 직접 들으셨으니까 그걸 꼭 가지고 가셔서 숙지하시고 읽어보시고 활용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 하나만 비치를 해놔도 오늘 여기 온 소정의 열매를 가지고 갔을 거니까 번호가 3개가 있는데 또 한라인 번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바로 눈에 보여야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는 질문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피해자가 왔을 때 어떻게 내담자를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뭐고, 접근할 수 있는 옵션들이 뭔지 이제 조금 섞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4가지 정도만 남겨놓고요. 2가지를 좀 묶어가지고 가해자를 좀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우리 사고 안에 모셔와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전체적인 포스터 안에 제 보니까 부제로 상당히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부제가 이렇게 딱 있어요.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지금 대부분은 정의, 저스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우리 삶에서는 가족이건 신앙이건 교회건 목회건 이게 사랑이라는 게 또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그 정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가정 폭력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그 용서와 정의 사이에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이긴 한데 짧게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전문가 패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는 사실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저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가끔가다 제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저는 쉽게 얘기해서 병원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평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 건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잘 먹어야 되는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한테 올 때는 이미 암에 걸려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안 만나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저의 역할이고, 저는 교회에서 해주실 역할은 결국 그런 평소에 그런 암에 걸리지 않도록 교육하고 신앙으로 이렇게 상담하시고, 교회 분위기를 모든 교인들이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 속에서 그것이 같이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시고 예방하시는 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그 수가 정말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승자의 얘기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네, 어려운 질문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 이제 이런 카운슬러로서는 그 용서라는 단어가 사실 신앙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 피해자가 용서라는 단어가 본인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그게 어떻게 이렇게 생기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많은 이제 한국 분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모시는데요. 대부분 이제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일 수도 있고 신앙이 없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용서라는 게 이분한테는 만약에 뭐 가해자를 뭐
체포를 해서 경찰 보내다든지 아니면 죄를 보내다든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랑을 해서 이제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not okay but it's acceptable. 저한테는 상담사로서. 그래서 피해자가 뭐를 원하는지 따라서 용서도 그 단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저도 이제 그 용서라는 게 그 크리스천 마인셋으로서 어떤 의미인지도 압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 오히려 더 트라우마가 된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얘기를 나누는 그 이제 세이프한 공간을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이지 않는가 이제 생각도 하고 우리의 몫이기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장면이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선택할 수 있는 영화의 밀양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전도연이 주인공이 자기 아이를 살해한 큰 용기를 내 가지고 면회를 가는 장면에서 뭐 용서를 해주려고 봤는데 이미 혼자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막 미치잖아요.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그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 교회 바깥에도 사실은 이 개념 규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완전하고 교회 안에도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이 같은 경전 안에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 안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정의와 뭐 복수를 정당화하기까지 하는 어떤 정의, 저스티스 컨셉이 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산상순 안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같은 책 안에 두 가지 좀 전혀 다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컨셉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구체적으로 가정 폭력이 가정 안에서 발생됐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취사 선택에서 적용하고 해석할 거냐. 이게 사실은 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어려운 문제를 여기 질문지에 좀 담아주셔가지고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저희가 너무 이렇게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취사 선택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부분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가해자도 사실은 피해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라는 것이 악순환인 것처럼 가해와 피해도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건데 결국은 올라가면 창세전부터 있었던 가인과 아벨에서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더 심각한 이제 폭력이 발전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는 인간들이 사람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 이제 자기가 원치 않는 또 원하던 그런 폭력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럼 용서는 어디에 있느냐? 용서라는 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야 되는 건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상대방이 나도 용서받고 상대방도 용서받고 그 말씀하신 정의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죄의 그 값이라든가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우리 현재 세상에서 우리한테 이런 가해가 계속해서 오고 폭력이 일어날 때에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용서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라기보다는 나의 신변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용서되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용서는 이미 이루어졌고 용서는 해야 되는 것들이고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용서 이전에 우리의 안전 또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치유, 회복 그런 것들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해자를 위해서도 어떤 그룹 그런 세션이라든가 카운슬링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사실은 들어가 보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속에는 깊은 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그 어떤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있고 정상적인 인간적인 삶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루고 또 이러한 것들을 전혀 익히지 못했어요. 마음속에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고 용서하고 싶고 사죄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죄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가해자들은 나는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이고, 근데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서 더 폭력을 항하게 되고 더 나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당신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아픈 마음들, 정말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들, 치료받고 싶은 마음들,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터치해주고 만져줘서 그걸 드러내주고,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들을 존중하고 이해해주다 보면은 그 사랑이라든가 용서 이런 것들은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오늘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이 여기 보니까 목회자 입장의 성경적 관점을 나누라는데 같이 토론하기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회자인 저도 좀 목사니까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정리가 아니라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린다면 제 신앙 고백 안에서는 여튼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후 한 100년경부터 한 150년간을 가장 2000년 역사의 최고의 이단 중에 하나였던 마르시온주의는 구약을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보복과 정의, 전쟁을 주장하는 저급한 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가 맞느냐, 마태복음이 맞느냐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오래전에 설교했던 걸 제가 하나 좀 갖고 와서 참조를 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수신이 반드시 지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되는지 오디언스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가 혼동해서 자의적으로 내가 이득이 되게끔 사용해버리면 우리는 이걸 아까 미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적용과 해석으로 성경을 아주 저급한 책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누가 들어야 돼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가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꼭 누가 듣느냐? 꼭 남편이 듣거든요. 그리고 또 남편들아 아내를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라. 이건 남편이 들으면 되는데 꼭 이건 아내가 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사태질 구약 성서를 출애굽기 읽지 못하게 했거든요. 저는 출애굽기 설교하다가 감옥에 고문당한 목사님도 만나봤거든요. 마태복음은 주구장창 읽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힘을 가진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늘 습관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모순적이지 않고 수신자를 잘 파악하게 되면 읽어야 될 부분들을 내 입장에 이해하게 되면 내가 그걸 무기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누구를 가해하거나 폭력을 일삼는 일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돼서 사랑과 정의 문제를 여기서 논쟁을 하려면 이 문제만 가지고도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다시 돌아갈 때 피해를 받은 사람이 다시 가해자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발제하시는 분도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소송을 1년 이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해하셨다고 이런 분들 있고 많지 않지만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 오셔서 분명히 이건 진행하셔야 될 일인데 못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되게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균 통계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기까지 7, 8번을 떠난대요. 헤어졌다가 다시 가고 헤어졌다가 다시 가고 이거를 실제로 반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그렇게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저는 그런 분들 이렇게 할 때마다 되게 화를 낸다거나 그 바보가 내가 지금까지 시간을 썼는데 아니면 이렇게 바보 같은 결정하시냐고 이렇게 나무라지 않고요. 네,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의 인생이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하실 때 다시 오세요. 괜찮습니다. 아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오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저지멘탈 하면은 이분들이 결국 필요할 때 못 오세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했던 많은 케이스들은 다시 오신 분들이에요. 한국분 이분도 되게 한국에서 결혼 초기부터 막 119에 실려갈 정도로 맞으시고 미국 와서도 계속 맞으셨는데 저랑 처음 상담했을 때 정말 이거 진행하셔야 될 케이스인데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시라고 얼마든지 준비되셨을 때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 다 진행해서 영주권까지 저희가 해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되게 보통의 상황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쉘터를 경험하다 보면은 많은 피해자분들이 일단 오셔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물론 이제 어떤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경우가 돈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간단 말이죠. 특히 이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는 고생을 해도 아이를 고생시키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말릴 수는 없고 근데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쉘터라는 게 이게 지속적인 게 아니고 제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정말 피해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조그만한 그런 손길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곳을 제공한다든가 당분간 생활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너무 그 경제적이고 너무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 보니까 원치 않으니까 가게 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질문을 좀 간단한 질문을 하고 시간 우리 배도 고프니까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 실제 당사자 부부인 당사자가 아니고 곁에 있던 더 연약한 어린 자녀가 있잖아요. 그 어린 자녀가 충격을 받게 될 텐데 그 어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의 매뉴얼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우선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부부가 싸움을 해가지고 경찰에 불렸을 때 아이들이 있을 경우는요. 저희들은 보통 아이들을 우선 격리를 시킨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과 얘기를 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제 체포가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저희들은 우선 아이들이 이제 뭐 몇 살인지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식구들 말고 이제 친척분들이나 이제 주위에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아본 다음에 아이들을 그쪽으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들이나 그 체포하고 수갑 채우는 거는 보통 아이들 앞에서는 저희들도 안 합니다. 왜냐면 그게 되게 크게 아이들한테는 상처가 많이 돼서 저희들도 그거는 되도록이면은 안 하고 당연히 뭐 ACS를 당연히 부르죠. 그래서 저 경찰 입장에서는 거기까지가 우선은 상의 그 배려라고 해야 되나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상담소나 이제 그쪽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실제 그거를 집행하는 우리 전문가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최소한의 우리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제도에 대해서. 그다음 또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게 법적으로 되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민자로서 레이시즘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백인분들이 오셨을 때는 그게 매뉴얼대로 있는 건가요? 경찰 아니면 이제 본인의 내가 에티켓인지 아니면 그게 경찰로서 해야 할 의무인지 어떤 걸 그 자녀 앞에서 이제 체포하는 그거는 백인 경찰들도 아마 마찬가지. 저희들 그거는 그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딱 뭐 써 있는 룰이 아니지만 그거는 에티켓이죠. 말 그대로 그 다른 분들도 다 다른 레이스의 경찰분들도 그걸 아세요. 그걸 아이들한테는 이 사람들도 아이들한테는 이게 트라우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걸 안 하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저 경찰서에서 지금 새로 오는 아이들을 그 경찰분들을 제가 트레이닝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 시킬 때도 그걸 얘기를 하죠.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죠. 많이. 그거는 웬만큼 지켜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정폭력이 범죄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심각하게 미국에서는 이걸 다루는데 어린 자녀가 그런 상황에서 있었다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체포된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그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엄마한테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내립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어떤 허락 없이 그 지정된 시간이나 이런 거 없이는 애한테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도 프로텍션이 엄마에게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아이에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ACS 얘기, 아동보호국 얘기가 나왔는데 아동보호국에 리포트가 갑니다. 그래서 일단 와서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그 이후에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격리가 되고 엄마가 잘 보호하고 있으면은 몇 번의 집안 체크하고 막 이래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문제가 되는 상황은 뭐냐면 예를 들어 가끔 가다가 오도 프로텍션 막 받으시고 이렇게 남편 했는데 몰래 막 집에 오시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남편 변호사 통해서 나 이거 차지 안 하고 싶다 드랍하겠다 막 이러신 분이 있는데 아동보호국이 봤을 때 이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안 했을 때 이때는 이 피해자인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문화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범죄라고 봤을 때는 그 아이도 독립된 인격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다는 걸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잡하네.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독립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내 아이니까 나에 소속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에서 봤을 때는 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이가 서로 이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 이게 이제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국이 뭐 케이스를 부모에 대해서 어뷰즈나 니글렉트로 진행을 한다면 아이에게 변호사가 따로 지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럼 그 두 부모는 그 가해를 가한 대상은 다르지만 두 사람 다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가 아까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려고 안 했을 때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좀 예전에 한 십몇 년 거의 10년 정도 됐나 소송을 했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는 무조건 가정폭력 피해가 있으면 아이를 무조건 격리했어요. 피해자 엄마도 가해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뉴욕시나 이렇게 상대로 소송을 되게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 이후에 바뀐 게 일단은 피해자라고 판정이 되면 아이를 이렇게 뺏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관찰을 하는 게 엄마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경우에는 뭐 아버지를 계속 뒤로 집에 오게 한다든가 오도 프로세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뭐 선처를 바랍니다 이래서 계속 화해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아버지랑 화해를 하려고 하고 이럴 때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머니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가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듣다 보니까 네. 있다 없다로만 두 가지 그냥 시간이 대충 알겠어요. 이제 근데 저희가 제 3자 입장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있다 없다 중국인이나 다른 타 민족에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면 다른 중국 분들이나 타 인종에 대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신고를 제 3자 입장에서 교인이나 아시는 분들은 신고를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3자 입장에서. 그럼 이게 신분과 연관이 되는지 아닌지 그냥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요것만 먼저 하나만 두 가지. 네, 타민 저희가 상담소에서 타민 쪽에 관해서 서비스하는 거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든지 아까 말씀 후자에 있는 것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분과 연관이 아니, 없습니다. 없고 그냥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네 아니 이분들 경찰에 갔을 때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주제가 또 따로 되게 오래 얘기해야 되는데 이 피해자가 되신 분들이요, 이 아동이나 피해 여성이나 영주권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화위복이 있나 그런 표현이 그런가 어쨌든 3자로 저희가 가정 상담소에다 컨택을 드리면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가정 상담소에다 컨택을 해드리면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보시고 경찰 관문과 변호사님께 이렇게 건너. 첫 질문은 네. 그 이렇게 가는 거는 오케이 우리 다 이제 네네네. 잡았잖아요. 네. 남수경 변호사님에게 직접 연락한 방법이 있냐 없냐. 저희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냥 가정상담소로 해서 이렇게 연락을 온 건가요?
가끔 제가 전화 받아요. 어디서 제 얘기 들었다고. 근데 사실 그런 경우에 제가 전화는 다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사실 제가 막 하고 있는 그 일을 봤을 때는 약간 좀 뒤에 이렇게 프라이어티로 넘어가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가정상담소에서 이렇게 이미 판단하시고 이분은 폭력 피해자다라고 오면은 제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위급한 상황에 예를 들어서 직접 연락을 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도 제가 받습니다. 네, 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되셨죠? 예,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욕 가정상담소에 모든 이 이슈에 대해서 전화를 하시면 그 실제로 더 접촉하고 싶은 분들에게까지도 그 깊은 그 실핏줄까지도 필터링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더 즉각적인 무게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 질문 하고 우리 오늘 패널 분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인 동포 사회를 같이 염려하고 관심 갖는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같이 우리가 논의한 소감 그리고 우리 한인 동포 사회의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점 간단하게 한 1분씩 좀 말씀해 주시죠. 바라는 점은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저도 이제 한국 이제 이민자 뭐 이렇게 이제 딸로서 이런 날이 올지 이제 긴가민가 했는데 일하면서 이런 행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저는 사실 2세로서 이런 문제들이 저 나이 또래 그리고 2세들한테도 좀 이렇게 발달이 좀 더 됐으면 좋겠으면 그런데 젊은 목사님들 우리 영어권 한국권 목사님들도 우리 상담소를 찾아주셔서 이런 교육도 좀 더 받고 교회를 우리를 반겨서 이제 이 일을 같이 하는 게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 이렇게 하면서 많은 클라이언트들 대할 때 보면은 주로 가정폭력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아내들이 상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각한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바란다고 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우선으로 놓지만 그 외에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또 폭력자, 피해자 또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고 이러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등한시하거나 뒤로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 깨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버려지고 소외돼지고 또 홈레스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갖고 그런 목회나 그런 사역에 못지않게 중요성을 두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발판을 좀 마련해 주거나 조그만 거라도 제가 그 얼간 미션을 공부할 때 필라델피아에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요. 그 교회는 한쪽에는 교회 건물이 있고 옆에는 중고등부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중독자들을 그 리해빌리테이트하는 그 장소가 따로 있고 직업 교육을 해주는 곳이 있고 한 블락을 다 샀어요. 전체 블락을 교회가 조금 해서 결국은 그 전체 한 10블락 이상 정도를 사가지고 모든 그 커뮤니티를 다 책임지다시피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걸 봤어요. 정말 바람직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우리 한인사회도 이제는 지금 한인사회가 이런 폭력이라든가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뭉쳐서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사회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는 살찌고 있고 바깥에서는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거는 하나님 정말 원하시지 않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서 같은 믿는 사람들로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여기 온 거를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가정상담소라는 게 있는지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또 광고나 이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들도 다른 여기 한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말해가지고 그분도 다 오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이 자리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가정폭력이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계속 있는 문제인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도 이렇게 만연해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인식은 너무 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가정폭력 일을 시작했을 때 한 15년 전에는 사실 상담하다가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했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리고 실제로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상담 왔더니 뭐 돌아가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그래서 아예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옛날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목사님들도 이제 변하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왜냐면 이게 수치스럽고 창피하니까. 근데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얘기했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 혹시 교회 목사님이 그런 거를 진술을 써주실 수가 있냐고, 이민국에 이럴 때는 증명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점점 한인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족 목사님들도.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도 이제 점점 이런 인식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되게 소중하고 예, 계속 불러주시면 계속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발제와 패널 토론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트랙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상담, 또 하나는 신고. 신고 이후에까지. 그래서 상담이나 신고의 두 가지 공통점은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안전을 최대한의 경청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들추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회 도와주는 역할을 하자. 이거에 대해서 뉴욕 가정상담소나 또 교회 청소년 센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게 이제 오늘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의 좋은 열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잠깐 오늘 이 공동 주최를 한 두 단체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뉴욕 가정상담소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지혜 소장님이 어제 취임을 하시고 오늘 아마 첫 번째 행사를 이걸로 가질 텐데 잠깐 일어나 주셔서 한마디 잠깐. 네, 안녕하세요. 저 뉴욕 가정상담소 소장으로 오게 된 이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도 되게 화근이 있는 질문이라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게 되고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혹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보고 제3자로서 도움을 주고 싶다면 저희 한라인을 꼭 외우셨다가 이렇게 나누면 쉐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뉴욕 그룹 청소년센터 우리 사무총장 김준영 목사님 잠깐 뭐 얘기해 주시죠. 청소년센터 뭐지? 자, 앞으로 가세요. 여기 수준은 많이 다른데. 교육 청소년센터 김준영 목사입니다. 저희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어른들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이들에게 연결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이번에 두 번째 해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조금이나마 좀 회복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봅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억은 2017년도 가을에 교육 청소년센터하고 또 우리 가정상담소의 직원 세 분이 저에게 탕에서 좀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같이 가이드라인을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열매로 3일까지 왔습니다.
사회 오해 유쾌고 또 더 좋은 그 덤포 사회의 기여와 그 공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장소를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주심교회 이지훈 목사님 감사드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길 바랍니다.